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프트하게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관련된 방송을 만드는데 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소프트하게 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볼거리를 좀 담았습니다. 시카고 철도 모형을 보고 우글레다르 포위망, 미국 레바논 전쟁 개입할까, 달러 가치 폭락, 이런 내용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달러 가치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금값이 급등했는데 현재 2685, 물론 선물 기준입니다만 2685불을 기록했습니다. 금이 빠르게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트는 호주 달러입니다. 호주 달러 역시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캐나다 달러죠.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금과 그리고 호주, 캐나다 달러를 보시면 좀 유익합니다. 한국의 원화도 이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 이것과 좀 연동해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화는 상승하다가 현재 조금 주춤한 상황인데 조만간에 다시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큰 지정학적인 사건이 없는 한 미국 달러는 하락 트렌드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만간에 환율 1,300원대가 붕괴되고 1,200원대가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나 한국의 언론들은 지금 레바논 전쟁을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 이제 가자와는 달리 이 비교적 레바논 사태는 소상하게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언론 역시 이 레바논 폭격 상황을 신속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큰 전과를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세계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즈볼라는 이런 상황을 미리 다 이제 준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군사 시설들을 지하화했죠. 그 과정이 무려 10년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현재 지하에서 매복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스라엘군이 이 지상군이 이제 레바논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공격해서 2006년처럼 다시 밀어낸다. 이런 전략을 헤즈볼라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란이나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이것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지금 이란이나 이제 이 시아파 세력입니다. 이들은 후티라든가 이런 전방위적인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세력을 이용해서 삼면에서 이렇게 포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에서도 로켓이 날아오고 있죠. 그러나 이런 로켓 공격은 이스라엘에 심각한 이제 전략적인 데미지를 입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당 기간 지속된다면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부분, 즉 경제입니다. 이 경제 부문에서 큰 피해를, 데미지를 입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나라, 그리고 이쪽 주변에는 가진 것이 없는 나라죠. 가진 것이 많은 나라와 가진 것이 없는 나라가 장기적인 소모전을 하게 되면 결국 가진 것이 많은 자들이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이란의 속내, 시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장기적인 소모전으로 이스라엘을 끌어들일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헤즈볼라 역시 지하에 매복하면서 이스라엘 지상군이 레바논 영토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강한 폭격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은 민간인들 거주 지역을 파괴하는 것 이외에 큰 전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바논 상황은 당분간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미국의 101 공수부대가 일부가 이제 이스라엘 그리고 키프로스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C-130 수송기를 이용해서 여러 편을 이용해서 101 공수부대가 이동하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의 101 공수부대가 이스라엘을 도와서 헤즈볼라를 공격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기본적으로 101 공수부대는 경무장, 경보병입니다. 신속 기동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의 육군은 중무장한 기갑부대입니다. 이 기갑부대가 들어가서 헤즈볼라와 싸우게 되는 거죠. 헤즈볼라는 다양한 종류의 이제 대전차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101 공수부대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101 공수부대가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미군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이제 헤즈볼라를 타격한다. 이런 루머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01 공수부대가 레바논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헤즈볼라를 상대할 그럴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들어가게 된다면 중무장한 기갑부대가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 진짜로 들어가게 된다. 이 경우 101 공수부대는 매우 취약한 위치에 이제 적의 헤즈볼라에 노출이 됩니다.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윌 슈라이버는 101 공수부대가 실제로 싸우러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다. 만약 들어간다면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우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우글레다르 관련된 소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우글레다르 관련돼서 포위망이 완전하게 만들어졌다. 이런 주장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몇 시간 전입니다.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우글레다르 내부에 있는 한 2,000에서 2,500명 정도의 우크라이나군은 테러조차 이제 막혔기 때문에 이제 투항을 하거나 저항하다가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아브디비카가 무너질 때 빅서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브디비카 배후에는 제대로 된 요새화된 지역이 없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요새화 작업을 이제 최근에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병력이 부족하고 공병 장비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의 장거리 공격에 노출이 됩니다. 공병 장비를 이용해서 요새를 만들려고 하면은 러시아군들이 장거리를 이렇게 타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브디비카든 우글레다르든 이런 요새화된 지역에서 저항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아브디비카가 무너지게 되면은 이 아브디비카는 뭐 역사상 최고의 요새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게 무너지게 되면은 방어선이 없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크라이나군은 이미 과거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구 언론도 그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밑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키예프 젤렌스키 정권을 당시 아브디비카가 무너질 때 비난을 했는데 왜 배후에 방어선을 만들지 않는가? 후퇴를 해도 이제 러시아군 진격을 저지할 수 있는 방어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만들고 있지 않다는 거죠. 물론 젤렌스키는 만들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이 장거리 공격으로 방어선 만드는 작업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방어선을 만들 병사조차 부족합니다. 현재 전선에서 싸우는 병사도 부족한 판에 후방에서 방어선을 만드는 데 필요한 병사도 당연히 부족하겠죠. 자, 그런 내용을 이미 서구 언론은 다 공개를 했습니다. 자, 아브디비카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상 최악의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할 수 있는 우글레다르. 우글레다르가 완전히 함락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글레다르가 완전히 포위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은 오늘 올라왔습니다. 자, 이 우글레다르가 포위되기 전에 러시아군은 어떤 작전을 펼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가상의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이 러시아군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결국 우글레다르를 포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우크라이나군은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우글레다르를 우회해서 우글레다르 서쪽에서 이렇게 밀고 올라오는 거죠. 결국 북쪽과 남쪽에서 우글레다르를 포위하는 완전한 이제 포켓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 러시아군은 우글레다르를 우회해서 자, 이 서쪽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다시 동쪽으로 진격하면서 우글레다르를 이제 이 지나는 도로를 일단 완전히 화망 속에 두었습니다. 이제 우글레다르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퇴각을 하면은 러시아군의 포병 공격에 이렇게 두들겨 맞게 됩니다. 완전히 포위된 상태죠. 이 안에는 현재 2,000에서 2,500명, 많아봐야 한 3,000명 정도, 이 정도의 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병참로 이제 차단했기 때문에 이쪽에는 완전히 포위된 거죠. 사실상 뭐 우글레다르의 운명은 뭐 초읽기에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러시아군이 진격할 것인가? 이 지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지역을 먼저 이제 포위해서 이 우크라이나군을 밀어내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이쪽에서 네 번째, 남쪽에서 올라오는 거죠. 결국 우글레다르를 이제 포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 포크롭스크로 치고 나가게 되는 거죠. 자포르치아 전역을 러시아군이 이렇게 평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밀고 올라가면서 자포르치아를 탈환하고, 그리고 위에 돈바스, 그리고 여전히 이제 북쪽의 루안스크, 이지움이나 뭐 하리키프 이쪽 지역은 계속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러시아군이 천천히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드네프르강 동쪽 지역에 한해서 만약 러시아군이 우글레다르를 완전히 이제 포위해서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포크로스크를 탈환한다. 이때는 드네프르강까지는 방어선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미 서구 언론은 다 지적을 했습니다. 아브디비카가 무너질 때부터 지적을 한 거죠. 우글레다르는 최후의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게 된다면 사실상 이 돈바스 지역의 운명은 러시아 손에 떨어진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여기서 과거에 스티브 코엔 교수, 이 프린스턴 교수입니다. 한 2019년에 돌아가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러우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토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젤렌스키는 2019년에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거의 70%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많은 러시아계 주민들, 돈바스 지역, 자포로치아, 헤르손
여기 사는 이제 러시아계 주민들이 젤렌스키에 표를 던졌습니다. 그 이유는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화해를 하고 평화적으로 풀어나가겠다. 그리고 러시아계 주민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겠다. 이런 여러 가지 평화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협력을 해서 경제 발전에 최우선을 두겠다. 이렇게 했죠. 이것은 미국과 나토의 뜻에 반하는 겁니다. 자, 러시아계 주민들은 젤렌스키에 표를 던졌습니다. 거의 90% 압도적으로 그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체로는 70%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젤렌스키 당선 직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아조프나 이런 극렬한 민족주의 세력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는지, 아니면은 미국의 협박을 받았는지, 아니면은 미국과 나토가 공약은 이렇게 하되 실제 대통령이 되면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해라, 이렇게 주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언론에서 거의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젤렌스키가 어떤 공약으로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되었는지 그것조차 미국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언급을 하면은 제재를 가합니다.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진실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조차 제대로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요즘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소프트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한 몇 개월 전에 이제 제가 시카고를 간 적이 있는데 시간이 남아서 갈 데가 없어서 이 산업박물관을 갔습니다. 한 1999년에 제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갔습니다. 여기 가서 2층을 뒀는데 철도 모형이 있었습니다. 시카고와 그리고 미국 대륙을 가르고 시애틀에 도달하고 이런 컨셉으로 큰 이제 철대 모형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찍었는데 제 어릴 때만 해도 이런 철도 모형을 보면은 그냥 이제 환상에 빠졌었죠. 많은 남자들은 이제 철도 모형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니어처. 이 철도가 움직이는 것 자체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환경을 이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이 디테일하게 보면서 이제 동심, 꿈, 환상 이런 데 젖는 거죠. 저도 이런 것을 보고 조금 이제 예전에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살아났습니다. 이 한국에는 과거에는 이런 제대로 된 철도 모형이 없었죠. 있어봐야 자그마한 게 있고 가끔 전시회하고 그리고 사라집니다. 물론 최근에는 부산인가 어디에 이런 이제 철도 모형이 굉장히 큰 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시카고 산업박물관에 있는 이 철도 모형, 이것도 사이즈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일본이나 유럽에 가면은 진짜 크고 디테일한 이런 철도 모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철도 모형에는 이제 컨셉이 있습니다. 일단 시카고에 있기 때문에 시카고에서 출발합니다. 시카고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철도 허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서해안에서 물자가 오면은 철도를 타고 이렇게 시카고로 옵니다. 여기서 이제 로지스틱스 웨어하우스를 통해서 또 동부 전역으로 뿌려지게 되는 거죠. 주로 이제 이 중국에서 오는 물동량들 이런 것들이 이 LA나 시애틀에서 하역하고 또 시카고로 옵니다. 자, 이 철로를 통해서 가는데 일단 시카고에서 출발해서 열차들이 소도시를 지납니다. 아이오와 그리고 결국 이제 이 로키 산맥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끝에 태평양의 시애틀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컨셉으로 봤는데 다른 것은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이 철도 모형만 제가 좀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이때 촬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철도 박물관 일본과 유럽에 있는 철도 박물관을 가본 적은 없는데 가보신 분들은 이 시카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거랑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이제 아주 디테일하고 거대한 철도 모형 박물관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 역시 철도에 대해서 오타쿠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보면은 에키벤 여기서 파는 각 지역의 특산 도시락이 있습니다. 이 에키벤 막 먹는 그런 이제 영상도 봤습니다. 저도 그 재밌게 한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시애틀 나오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고가도로는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 여기 다 허물고 지금 이 항쪽은 새롭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 친화적으로 바꾸는 거죠. 이게 참 흉물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고가도로는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조명이 바뀌면서 밤, 낮 이렇게 이제 변하는 것도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 중서부 솔트레이크시티나 이런 데 가면은 조그마한 마을들 이런 데 또 철도가 지나가고 자, 이런 이 미니어처를 보면은 사람들은 환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갑자기 이제 옛날에 본 이제 철도 관련된 이제 기차 관련된 영화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때는 사실 우리 때는 철도가 거의 환상 판타지죠. 영화를 보면은 주로 철도가 많은 무대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비행기도 등장하고 그렇지만 지금 비행기라는 게 그냥 갇혀서 그냥 눈 한잠 자다 보면 어디로 이동하고 이런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이렇게 이제 철도를 타고 가면 주변 경치를 쭉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뭐 저는 장거리 기차 여행은 한 적이 없습니다. 뭐 단거리로 이렇게 가는 것은 가끔 이용을 합니다만 뭐 비행기 타는 것을 좀 싫어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장거리로 여행하시는 뭐 영상 뭐 이런 것들을 가끔 보면은 야 저기 뭐 한 3일을 어떻게 버티냐 뭐 시카고에서 출발해서 샌프란시스코나 뭐 LA 도착하고 그리고 아니면은 뭐 이 북쪽에 이제 캐나다 밴쿠버에서 출발해서 시애틀, 포틀랜드 거쳐서 또 LA로 가고 뭐 이런 영상도 있더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지금 장면, 이 TV입니다. 큰 텔레비전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자, 이 기차 모형 기차에서 이 시점에서 보는 이제 주변이 나옵니다. 미니어처들이죠. 뭐 조그마한 모형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은 뭐 예전에 이제 생각이 많이 나죠. 뭐 좀 한국에 살 때, 막 유럽을 동경할 때 유럽 가서 기차 여행을 해봐야지. 그리고 막상 뭐 처음 갔을 때는 엄청 좋았습니다. 그런데 몇 번 가다 보면 이제 또 기차 여행도 지겨워집니다. 그래서 뭐 빨리 가야 되니까 또 비행기 타게 되고 그렇습니다. 뭐 지금 유럽에는 뭐 이지제트 같은 저가 항공들이 많아서 또 쉽게 이렇게 싸게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물관에서 철도 모형을 보고 난 다음에 옛날에 봤던 이제 기차 관련된 영화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씩 뒤지면서 옛날에 봤던 거 뭐 아주 오래전에 봤죠. 그런 것을 하나씩 찾아봤습니다. 뭐 일단 유명한 것은 이 오리엔트 특급 살인 사건 뭐 이거는 그냥 별로 재미는 없었습니다. 뭐 저도 좋아하진 않는데 여기 보면 유명한 배우들 많이 나오죠. 여기 보면 뭐 션 코네리도 나오고 이것은 과거 버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뭐 미셸 파이퍼 나오는 새로운 이제 이 오리엔트 특급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저는 이 TV를 잠깐 보다가 말았습니다. 좀 지리해서 그냥 말았는데 그런데 또 한편의 영화가 생각났는데 기차 관련된 영화로서는 최고의 영화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카산드라 크로싱입니다. 76년인지 뭐 그때쯤 만들어진 영화라고 알고 있는데 뭐 저도 아주 어릴 때입니다. 자, 이 영화를 이제 제가 이 76년 훨씬 이후에 봤죠. 이 영화를 보고 이제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그래서 기억이 나서 다시 찾아봤는데 여전히 재밌더군요. 그런데 이 영화가 지금 한국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왓챠에서 검색을 하면은 이 카산드라 크로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줄거리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미국이 생화학 무기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테러리스트가 기차를 타게 되는데 이 기차의 승객들이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격리가 되는 거죠. 이제 쿼런틴에 들어갑니다. 이 내용인데 제가 이제 뒷부분 줄거리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본 기차 관련된 영화로는 최고의 영화가 아닌가. 그래서 뭐 지금 젊으신 분들 안 보신 분들도 이 영화를 찾아서 왓챠에서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버 스트리트도 이제 재밌는 영화죠. 이것도 제가 이제 국민학교 때 본 것 같은데 기차가 뭐 LA인지 샌프란시스코인지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시카고로 들어오게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시카고 역을 박살을 내는 거죠. 이 영화도 꽤 재미있게 본 것으로 기억납니다. 뭐 그리고 또 다른 기차 관련된 영화로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 왼쪽에 있는 것은 정확하게는 기차가 아니고 지하철입니다. 뉴욕에 있는 지하철이죠. 미드나잇 미트레인입니다. 공포 영화입니다. 굉장히 잔인하기 때문에 이 잔인한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뭐 제가 좋아하는 배우 진 해커먼이 나온 것. 영화 자체 재미는 없는데 이 설정이나 그리고 기차가 지나가는데 이 포틀랜드 그리고 로키 산맥 이쪽을 지나갑니다. 이 캐나다인지 미국인지 좀 기억은 아리까리한데 자, 이 로키 산맥을 지나가면서 이 진 해커먼이 어떤 여인을 보호하는 겁니다. 어떤 적들로부터 보호하는 건데 이 영화도 상당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왓챠에 가면은 카산드라 크로싱을 검색하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